일품입니다. 제가 링크를 다 드릴 건데요. 오늘 끝나고 나서 요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일품은 제 법회 인유분입니다.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 이 1품부터 32품까지의 구조는 원래는 이런 식이 아니었었는데요. 그 소명태자가 그 금강경을 32개로 쪼개서 각각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게 어떤 특정 의미들 단위로 이렇게 쫙 쪼개놨었던 거라서 원래는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었었던, 어떻게 보자면 그냥 녹음 파일 하나를 사실상 뭐 가섭 자체가 안한존자 자체가 다 듣고서 다 녹음을 해버린 사람이니까 한 개의 어떤 파일을 잘게 쪼개서 이해하기 쉽게끔 나눠놓은 구조가 품의 단위고 그 각각의 분들을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다. 법회 인유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또 일시불제 사위구 기수고도건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렇게까지 해서 첫 줄이 나옵니다. 이거의 뜻은 보셨었죠?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일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부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건에서 이게 그 기수라는 사람, 기수가 사람 이름을 되게 줄였었던 걸로 기억했었는데, 맞아요. 그쵸? 이름이 정확히 뭐였었지? 기타태죠? 네, 기타태자. 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기타태자의 이름과 급고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만들어진 기수급고독원에서 그 이제 부처님께 어떤 공양하고자 만들어 놓은 세미나룸 같은 거죠. 전체 홀 같은. 강의문. 그렇죠. 여기서 그 이제 비구 1250인구, 1250명과 함께 자리를 했다는 거죠. 이 1250인은 부처의 초기 제자, 초기 5명 이후에 늘어났던 초기 제자로 그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인구들인데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시 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때 세존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1시랑 2시의 차이는 약간 오. 왜냐면 오. 계속 달라지거든요. 2시라고 하고 뒤쪽에서는 또 다른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뒤에서는 그냥 시라고 쓰시고 당시라고 쓰시는데 이건 다른 건 알겠어요. 그쵸. 근데 1시랑 2시가 어떤 느낌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이거 하나 넣어놨었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끔 보고 있었는데 여기 있다. 그 1과 2시에 대한 이야기들, 그 시에 대한 이야기들, 이 시간 감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 그 도올의 금강경강의 내에서는 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기 어디 있냐 이게 설법의 이치가 상황에 맞아서 감흥이 일어나고 도가 효감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소박한 또는 다른 누군가는 일시는 한때 어느 때 이런 식으로 좀 at one time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소박한 뜻 외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법회 자체가 엄청 특별한 날을 잡아서 야 오늘 다 갇혀 있고 와갖고 앉아라 오늘 이걸로 할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뭐 걸식을 하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펴서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때에 일어났었던 일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시라고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상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일시를 썼다에 조금 더 손을 드는 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시라고 하면은 네, 이가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개념상 저는 그쵸, 생각이 돼서 그쵸. 그때라는 표현이 진짜 우리가 그 뭔가 과거를 회상하면 이 어떤 특정 시간을 지칭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그 페이지 38쪽에서는 여기서 인도인이 시간관념을 중시하지 않고 그쵸. 시간관념도 그게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런 뭐 산스크리트어 설명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이시라는 거를 그냥 그때 그랬지. 그쵸.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쵸. 그래서 그게 맞는 거라고 보긴 한데, 첫째로 저 일시라는 개념은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됐었고, 아무런 특이점도 없었던 어떤 그냥 평소와 같은 날들을 말할 때 일시였었고, 그리고 그 일시 사이에 어떤 특정 순간을 만들어내려고 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냐면은, 뭐, 여느 때와 같은 어느 날에 스님이 사위국의 기숙고도관에서 사람들 데리고 모아서 이렇게 이제 슬슬 자리를 하는데, 그때
세존이 특별한 뭐죠?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구분의 그쵸, 구분의 의미인 건데. 더 강하겠네요. 그쵸. 약간 뭔가 이것도 되게 좀 너무 이해해 보면 이걸 읽어내는 수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아무런 날이 아닌 때가 그때 특정한 순간이 될 만큼의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강의를 하는 그쵸. 순간이 되게 그쵸. 그냥 평범하게 그냥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 완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 그대로 아무런 날들이 아니었는데 그때가 맞아, 되는 맞아, 순간이 맞아. 생겨난 거긴 맞아, 하겠죠. 왜냐면은 뭐 80년, 그러니까 45년의 설법 기간이 매 순간이 다 특별했지만 뭐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었을 수 있고 혹은 이전 날에 했던 것들도 재탕했었던 날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시랑 이시를 되게 재밌게 알아보는 시선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읽었었거든요, 항상. 진짜 좋은 포탈력인데.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책 써보면서 하라고 하면 음. 좀 벌주하다 마셔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니 같은 시간을 나타내가지고 뭐지?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도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했는데 왜 이걸 굳이 구분을 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깨달음입니다. 왜냐면은 지식이다.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옛날에 이걸 쓰면서 읽었을 때 이 두 개를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시인 거죠. 세존이라는 표현은 석가모니의 10개의 별명들 중에 하나죠. 10호 중에 하나인데 뭐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 뭐 이런 거죠. 식시는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다인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밥 먹을 때가 됐다라기보다는 그 식사 시간을 딱 정해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딱 그쵸. 하루에 한 번. 1일 1식을 네. 그 간헐적 시간. 단식을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식사 시간이라는 게 배가 고파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침은 뭐 이제 그 새벽은 천인이 식사하고 정오는 사람이 하고 저녁은 귀신이 한다라는 지점에서 딱 하루에 한 번 먹고 라는 거에서 식시가 되었을 때 근데 문제는 식시가 되면은 먹을 것들을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의발을 장착하고 사위성을 돌면서 걸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걸식을 이제 뭐 화연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거기 써 있었죠. 그래서 사위성을 돌면서 걸식을 하고 이제 그 걸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 걸사 생활을 하면서 나왔었던 게 그 화연에 임할 때는 분별심을 갖지 않도록 규정한다라고 했었던 47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가섭존자랑 수보리존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인도의 대부호 출신인 가섭존자는 빈곤한 하층민을 동정해서 빈민 지역을 돌았고 그리고 수보리존자는 정반대로 부귀한 집만 돌면서 화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가섭존자가 빈민 지역을 돌면서 화연을 했는데 이유가 하층민을 동정했대요. 근데 지금 화연이라는 거 어떻게 보자면 어떤 되게 그 차가운 시선으로만 보자면 그 삥 뜯는 거에 가깝단 말이죠. 빌어먹는. 그쵸. 이런 네. 거를. 밥 내놔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동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대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동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동정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뜯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떤 느낌으로 왔냐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받을 때 감사를 느끼기도 하지만 받을 때 인간이 선해진다기보다는 줄 때 인간이 선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줄 수 있는 기회가 가난할수록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복을 쌓고 업을 쌓는다라는 그런 관점을 부처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섭은 가난하고 베풀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람들에게서 별게 아닌 거라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줬다 내가 조금씩 업을 쌓았다라는 형태의 감각들 속에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얻을 수 있게끔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겠다라고 한 것 같고 아, 저 방금 깨달았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조금 꽁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뭐지 얘네가 되게 공평하게를 되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건 공평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적은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 사실 그걸 줌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목숨의 위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건데 그게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살생이랑 뭐가 다른가 이게? 그렇죠. 그렇게 얻어서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생명이 꺼트려지는데 한 발짝 다가가게 하는 짓을 부추기는 건데 그게 살생이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 부분을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근데 방금 이해했어요. 그쵸. 부처님이 약간 그걸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최근에 제가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코칭을 서로 해주는 어떤 상호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좀 약간 사회봉사나 아니면은 범죄자의 교화 프로그램이나 약간 이런 식의 과정에서 상호 코칭을 넣어서 교육을 해보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교화가 필요한 사람들, 좀 더 어떤 사회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회가 얘네들에게 뭘 해야 얘네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선해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려면은 사회가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에 뭔가를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이 사람에게 제공을 할 때 이 사람이 돌아와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 이 사람들이 공헌하는 방식이나 주변에 본인들이 본인의 재능을 나눔으로써 감사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 뿌듯함이나 보람감을 느낄 때 인간이 사회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인간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건 너무 쉬운데 줬을 때의 뿌듯함을 느끼거나 줬을 때 내가 어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기회고 그래서 그 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업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받는 사람은 그럼 뭐가 되는가?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업을 쌓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불처의 두 번째 이름이 응공이에요. 응공. 이게 응당이 뭐야? 응당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공이라는 게 다른 방식으로 아라한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밥을 얻어 먹어도 업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금 봤잖아요. 얘는 괜찮음이라는 그쵸, 그쵸. 뜻이네요. 근데 그 얘는 괜찮음이 왜 일어났겠어? 얘가 왜 괜찮냐면 얘가 이때까지 하고 있는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무언가들 말로 쌓고 있는 그런 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그러니까 세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정도의 교화를 시켜서 그리고 나 한도를 충실히 걸어가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밥을 사더라도 이 사람은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의 영역을 응공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업을 쌓는데 나한의 도를 걸어가는 승들은 그 업을 쌓는 그 과정이 그래도 돼. 왜냐면 우리 이렇게 살기로 했어. 우리 이렇게 죽어라고 이렇게 살아갈게. 그럼 너희들은 우리에게 주고 우리들에게 나누고 주변에 베풀면서 덕을 쌓아, 업을 쌓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가깝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섭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수보리는 오히려 부자들, 베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베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부처는 이 둘을 야 너는 여기도 여기를 가고 여기도 여기를 가라. 이거 가리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어떤 계율을 만든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이 걸식 제도가. 재밌네요. 이거 보면 생각했던 게 이것도 진짜 자주 하던 얘기지만 그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능동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떠올랐어요. 어쨌든 그쵸. 하층민이더라도 이렇게 주고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그쵸. 주면서 저 고시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쵸. 그게 이제 뒤로 가면은 막 그 칠보로 가득 채운 어떤 뭐 창고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보시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이 경전을 수지독통해준다면 그게 더 큰 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무언가 진짜 존재하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조차도 보시가 될 수 있음을 이제 뒤에서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차체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환지본처 이제 그 한 집 걸식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곧 아까 얘기했던 그 기수급 고도관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저 환지본처라는 게 약간 옛날에 봤었는데 그 뭐지 랑의 환국이었나 하는 어떤 신상득시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환지본처였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형태의 문장인데 저게 되게 문학적으로 되게 이쁜 표현이라서 그분이 쓰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 다음에 반사흘 그 식사를 끝내고서는 저 사흘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게 식이잖아요. 네. 먹을 식자를 사흘이라고 읽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전 이 부분은 잘 이렇게 대충 넘어가서 모르겠었는데 수의발 그러니까 즉 그 먹은 것들 다 끝내고 나서 의발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세족이 그러니까 발을 닦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보통의 인도 사람들처럼 발을 닦았다. 그리고 부자이자 자리 깔고 앉았다. 이거 지금 보면 되게 평범한 일들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1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별일 없었던 어떤 하루가 전체가 다 합쳐져서 이 시가 됐다인 거잖아요. 지금 이 뒤에 일어난 일 때문에.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완전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비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1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긴데 근데 되게. 너무 재밌다. 그치. 진짜 각자 읽는 방식이 다른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 이렇게 설명이 설명이 따로 있어야. 다르면 포인트가 그러니까요. 자, 우리 오늘 이 버페인 유분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각자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일품이에요? 네, 일품이요. 저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들은 일시와 이시의 부분을 짚어준 게 매우 흥미로웠음. 저도요. 전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부처님을 얘기할 때 음흠. 부처님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저기 불제라고 부르시나? 그쵸. 근데 일시불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하면 싹 다 세존이라고 싹 다는 아니고 뒤로 가면 세존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쵸. 이게 과연 세존이라는 게 그 문학에서 쓰는 그 처음에 문학에서는 그 뭐지 등장인물의 이름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싹 다 그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때 쓰는 그는이라는 표현으로 세존을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름으로 다르게 부른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세존이라는 표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처님의 10가지 총 11가지지만 10가지의 벼로 그러니까 호칭 중에 하나인 거고 불이라는 거는 그 호칭이랑 별개로 그냥 말 그대로 이 대충 이게 어떤 문장 구조 속에서 들어가는 거였었는데 세존은 이제 그 부르기 위한 호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경 내에서는 이분이 이제 계속 세존으로 불리겠죠. 약간 그의 그런 약간 호칭 대명사로 쓰신 건지 아하.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한 약간 당신 같은 걸로 역시 또 이것도 대명사긴 한데 그런 걸로 쓰신 건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만 딱 한 번 불제라고 부르고 이때도 그럼 왜 세존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약간 왜 뒤에도 굳이 불제라고 저는 부르는 처음에? 이게 사실 이걸 잘 안 봐서 모르긴 한데 산스크리트어 경전에서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불이라는 거는 어떤 경지의 영역이에요. 왜냐면은 부처라는 게 한 부처 두 부처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부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세존은 한 명이에요, 여기서는. 아니 왜냐면 세존은 이분의 별명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불은 어떤 경지에 도달한 무언가인데 세존은 이 사람 한 명을 얘기하는 칭호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불이 분명히 세존을 가리키고 있긴 한데 그 약간 뭐지? 뭐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이거 문학적인 방식인 건가? 라는 생각을 그래서-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하시는 분이 문학적인 그 특징을 살리려고 이렇게 번역한 건가가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있다가 뒤에서 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상의 순서가 산스크리트어랑 한자 번역이 다른 걸로 한번 또 나오기는 해요. 안 그래도. 전 사실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불교 경전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걸 믿어서 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궁금하기보다는 이 시대 때 어떤 느낌으로 이 불교가 사용됐고 어떤 식으로 약간 믿음이 전파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막 어떤 식으로 쓰였고 약간 그런 게 궁금한 거라서 그걸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뒤에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보면 그 불이라는 표현은 주로 뭐 불언, 불고 막 이런 그쵸. 식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녹음기처럼 기억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발화하는 형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약간 풀어놨을 때 불을 말씀을 한다 하면서 불을 쓰고 그리고 이 지금 수고리가 부를 때 세분이시여라고 칭하는 호칭으로 말씀은 그거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도. 근데 또 아까 보면은 뭐 이시 세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수보리가 부르지 않아도 그 아나니 이미 이렇게 쓰고 있었던 순간들도 있기는 하죠. 약간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 수고리가 부를 때 주로 세분을 쓰고 약간 그냥 일반적으로 상황 같은 거 설명하거나 할 때 불을 좀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이거 근데 저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건 계속 이어나가는 명칭이니까 찾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불은 만렙 서버 1등을 얘기한다고 쳐보자고요. 세존은 맞아. 이 사람의 별명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길마님 막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길마님 아니면은 뭐 길마 아니더라도 만렙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가와의 어떤 별칭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그쵸. 그 이제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경지, 만렙의 무언가였었다가 이제- 갑자기 길마님이 된다면 저 여기서 얘기하는 일시불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야 그 만렙이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갑자기 길마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 두 개가 동시에 안다고 해서 이걸 길마로 불러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 거고 이게 만렙으로 불려져야 될 어떤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명칭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아빠를 뭐 저희 아버지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가장으로서 이렇게 되는 어떤 무언가도 있고 나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처럼 호칭이라는 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는 드네요. 왜냐면 그 뭐지 약간 좀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라는 그쵸? 게. 맞아. 거기에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었고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그 산신령 같은 느낌 들어요. 불교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산신령 같은 느낌 들어요. 할 일 다 하고 대충 이제 네, 이런?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되게 평범한 일상을 얘기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쵸. 음. 일단은 맞아. 그러면 이 불과 세존이 호칭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와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희도 읽어서 되게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해보시죠. 윤 해보자면 저는 일단 제가 1품을 읽으면서 이 선생님 지금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거를 주로 약간 코드로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지금도 배우기 짧지만 옛날에 오늘 처음 접하면서 약간 이렇게까지 TMI로 뭘 먹고 공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준다고? 약간 이런 굉장히 TMI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에도 다 알과 지혜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독이고 반야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았던 거. 뭔가 먼 곳에 지혜가 있고 뭐 거창한 이상 세계를 치료하기보다 이렇게 한번 밥을 먹는 일에서조차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되게 돋보여서 좋았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누군가 이렇게 들었던 걸 얘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게 이 일품을 통해서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라는 얘기를 하려면 무슨 상황이었는데 라는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되게 잘 설명해주는 그쵸. 근데 그 품이라고 무슨 생각해요. 상황이 엄청 거대하거나 어떤 필연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평소와 같은 무언가였었던 네. 거죠. 그래서 질문도 되게 평소처럼 시작을 하고 별거 아닌 질문처럼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깊어지는 구조였었고요. 네. 이 결국에 하루 동안 일어난 질문과 대답의 모음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세계관 설명하듯이 약간 배경 지식 설명하는 품이었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잠깐 가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역시 개경계, 그치? 개경계를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천만 지나도 만나 뵙기 어렵다는 게 이렇게 혼자서 볼 때 모르는 게 세 명만 모여도 이 정도면 맞아.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한번 또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가는 걸로 해서 혹시 이 초록불이 잘 들어있나 확인합시다.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잘 네. 들어와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가려져서 안 보여서 오케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니까 있어. 자, 네, 이 선현 기청분 또는 선현 개청분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품을 시작해 보죠. 선현 개청분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글이 길어서 시장로 수벌이 여기서 제대중중 죽종자기 편단우견 우슬착지 그리고 합장공경 그다음에 이백불원,서 희유세존 열애 선원염제보살 선무촉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운하주 문화항복기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충 해석을 해보자고요. 선현은 일단 선현수보리로 읽혀지는 그 수보리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죠. 수보리가 부처님보다 그래도 한 20살 가까이, 20살이었나 몇 살이었나 더 많은
사람이었었고요. 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명한 사람인데 이 여기서의 선현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먼저 태어나서 현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고 그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현이라고도 하는 거기도 하고. 자, 장로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제대중중 그리고 그 일어나서 직종적이 편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바닥에다 대고 합장해서 공경하면서 부처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 편단우견과 우술착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굳이 우리가 말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은 그 예법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이게 그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다는 게 맨살을 드러내는 건데 가사 바깥으로 있는 어떤 무언가들. 근데 이 거를 보고서 진짜 되게 극도의 예를 차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되게 뭐 여기서 책에서 보면 뭐 오른손이 길한 손이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그 어떤 시대적 문화적 의미들이 존재했었던 건데 이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 굉장히 공경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수보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느끼는 건데 그 선현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딨냐 수보리의 나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없나? 저 이전에 있었나? 그런데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 진짜 20살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지어 이 수보리 역시도 그 이전에도 이미 충분히 덕을 쌓고 열심히 수행을 하던 수행자였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래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사람이 진짜 되게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손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다는 거는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희유세존 희가 이제 뭐 저기잖아요. 레어 희유 그러니까 레어하신 그렇죠. 그 세상에 드문 세존이시여. 열애라는 거는 그 앞으로 올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존재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바라는 존재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름인 거죠. 세존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의 세존은 저 개인이라면 열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불회의 형태인 건데 또는 그게 관세음보살이기도 한데 관세음보살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의 열애는 자 열애와 보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석가모니를 석가열애라고도 부르고 아미타를 아미타 열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약간 되게 특이해요. 열애라는 거는 진짜 번역 자체도 여기서 얘기했는데 저 열애가 한 뒤에 한두 품 정도 더 가면 그 사구계에서 이제 열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될 텐데 자자자자자 58쪽 한번 볼까요? 오행복하는 거. 네, 여기서 열애라고 번역을 했던 거가 참 좋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경의 문학적 경계에 대해서. 레에 상대되는 거는 거. 그러니까 즉 온다의 반대는 간다인 건데. 네. 근데 여거라고 안 하고 왜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거죠. 근데 오는 정작 열애를 얘기를 할 때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어서 열애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레가 올레자인가요? 네, 올레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여는 이제 여여하다, 뭐 그렇다 이런 건데 그냥 뭐 앞으로 올 무언가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체 무언가가 앞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석가도 석가열애라고 하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올 무언가를 우리가 열애라고 부르는데 지금 마치 열애가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의 열애는 뭐 세존을 말하는 걸 수도 있죠. 세존께서는 뭐 선원염제 보살하시고 선부촉제 보살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세존뿐 아니라 다른 무언가도 우리가 계속 열애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냥 어떤 열애라는 그 경계에 이른 존재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선호념과 선부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보살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보살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은 저기죠. 보리살타 그리고 보리라는 거는 가고 그래서 깨달음인 거고 살타는 그러니까 사트바의 한역으로서 그 대중 중생을 말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 또는 깨달음을 찾아가는 중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보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자의 좀 다른 말인 거죠. 나한이 아닌 형태 약간 좀 우리가 챕터 1에서 나한을 수행자로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 우린 챕터 2에서는 보살을 수행자로 얘기할 거야 해서 이제 보살이 등장을 하는 건데 선호념 제보살 여기서의 선이라는 거는 착하다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선은 약간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근대에 넘어서 근대였다. 그 기독교적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선이라는 걸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선은 좋음이 옳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되고 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하다못해 그 히랍 철학을 배워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옳음과 그름으로서의 그러니까 선과 이불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옳음이 아니라 잘 된 것을 굿으로 놓고 안 된 것을 배드로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은 배드가 되는 거죠. 안 좋은. 근데 여기서의 선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이제 선호념 해주신대요. 어떻게? 이제 그 보살들의 마음을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보살들이 그러니까 즉 보살들이 어떤 무언가를 내는 것들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다듬어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쭉 잘 밀어준다, 일러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돌봐주시지 않느냐. 저 원래 교수님들께 메일 쓸 때 원래 이렇게 씁니다. 강의 잘 듣고 있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쵸. 맞아. 정말 잘하는데요. 평소에 존경했고요. 그렇죠. 근데 맞아.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약간 공룰. 그렇죠. 열의 선운염제보살, 선부촉제보살은 메일의 앞부분에 쓰는 그런 인사 같은 거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티베깅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한 번에 어떻게 그 티베깅을 뭐 세상에라. 아니, 넌 왜 말도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잘 하고 있는데 넌 왜 그러고 있니? 나는 그 편집글 얘기도 여기 한번 나오지 않나요? 편집글이요? 네, 편지에 쓰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지? 그거를 여기 파트에서 읽은 건지 그 전 파트에서 읽은 건지. 아무튼 그리고 그 보리살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사트바가 중생인데도 여기서 유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중생이랑 유정은 같은 거거든요. 저 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마음이에요. 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개념이 어떤 현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 다 합쳐서 구류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생들 전부가 다 어떠한 형태의 그러니까 즉 정념인 거죠. 그러니까 추동되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정서적인 혹은 욕망적인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정이라는 거는 그 어떤 욕망 혹은 내적인 형태의 어떤 추동들이 존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고 유정은 무엇인가? 이제 이 존재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거나 또는 이 존재들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아까 사회운동식으로 말하자면 운동가에 가까워요. 보살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한이라는 거는 수행자에 가깝다면 보살이라는 건 이제 그 수행자가 운동가에 가까워져요. 왜냐면 보살은 보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보시행을 이야기를 하니까 나누는 거래요. 근데 그 나누는 게 깨달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도 나누는 거라는 거야.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운동가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불교 사회 운동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근데 도올 역시도 이거를 그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잠깐 제가 보자면 제가 되게 역시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만 그랬는데 저 근데 그냥 이거 아까 오디오 있는 시간에 네.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보리살타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을 뜻한다라는 건 되게 많이 쓰는 그 해석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저기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해석인데 또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어감이 많이 있잖아요. 야, 이 중생아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그쵸. 좀 잘 깨닫지 못한 자를 얘기하거나 혹은 그냥 대중, 무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뭔가 이 보리살타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보살이고 그 깨달음 얻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위로는 깨달음을 주고 아래로는 그 구제한 거잖아요, 중생을. 그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보통 맞아, 이야기를 맞아. 하는 건데 방금 그 해석에서 깨달은 중생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중생을 보살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보살은 중생이랑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과 중생의 경계가 나중에 허물어지는 거를 또 나중에 말하기도 해요. 뒤로 가게 되면. 그리고 절에 가면은 보살을 부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살님이라고 하죠. 보살님이라고 모든 부르는. 그쵸. 제가 수행자들을 다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실상 우리가 모두 수행자로서 운동가로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금강경강에서 그 도올 씨도 이 불교 사회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부처께서 잘 보살펴 주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되게 재밌는 대목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보자고요. 이제 앞에 이제 그 메일 인트로를 잘 썼으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갑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 선남자 선녀인이 되게 재밌어요. 그 선남자 선녀인이 무언가인가인 거죠. 그냥 일단 뭐 수행자인 거잖아요.
근데 선남자 선여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려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선호념과 선부촉은 아까 얘기했었던 거라면 이제 선남자 선여인을 가보자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선호년 선부촉에 대한 약간 감이 잘 안 잡혀요. 자 잠시만요. 약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선호념이 63쪽에 나와요.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이 마음을 보호한다라고 얘기하죠. 호자가 이제 보호하다의 이야기니까. 근데 염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인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선호념은 잘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그럼 대체 무슨 마음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선호념에서의 마음이라는 건 봐봐요. 그 잘 살아야지. 뭐 뭔가를 나눠야지. 그 뒤에 이제 수보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뭔가를 베풀고 뭐 깨달음의 형태에 막 들어가 있고 그 선정과 산매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려는 건 되게 노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염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아씨 간지러워. 아니면 배고픈데 하는 이 염들이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호해준다고요. 그리고 선해준다고요. 잘. 이 지게를 주고 그 지게 과정에서 이인욕을 얘기를 해주고 선정해드는 과정을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꾸준히 보시를 통해서 해야지만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짓을 해야지만 이렇게 돼라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대답해주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어떤 선호념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끌어준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되나요? 이걸? 저도 약간 이걸 보면서 했던 그 해석이 그 염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뭐 호흡 한 번 하는 사이가 일념이다. 그쵸? 그리고 우리의 번뇌가 있다. 근데 그쵸. 이 염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부정적 어감으로 쓰였냐 아니면 긍정적 어감으로 쓰였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약간 너무 내가 분별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보호한다고 하면은 지키는 거고 약간 길러주는 거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 그죠 거죠. 보살피는 의미라서 이 염이 약간 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일정 이상 어떤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끔 내 마음이 지멋대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호해준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하면서도 드는 생각인데 이게 왜 그 무슨 그 원불교에서도 마음 공부 이런 용어를 쓰면서 멈추어 생각하는 자세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일반 불교도, 생각에 네. 대해서 맞아 일반 불교에서 내 생각에 대해서 약간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이게 너무 다른 이상한 곳으로 흐르지 않게끔 그런 거를 지키고 보호하고 좀 잠깐 멈추어 생각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 뒤에 상품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죠. 즉 선호념의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그 선호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뒤에 또 나오기로 이러는 거고 이제 선부촉으로 가보자고요. 어떻게 그 선부촉을 해주셨는가? 방금 그 염은 되게 잘 지켜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격려하는 거예요. 부촉. 그러니까 재촉한다 할 때 쓰는 그 촉자잖아요. 그 부는 이제 도와주는 거고요. 이거 뭐죠?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보호의 영역이고 하나는 격려의 영역인 거죠. 왜냐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가려고 하는 대상들에게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거에 가까워요. 약간 멘토의 느낌이 좀 나는데. 그쵸. 사실상 불교는 멘토링의 영역이죠. 왜냐면은 멘토링이라는 거는 연성기법상 한 번 가본 사람이 좀 해본 사람, 내가 해봐서 아는 데를 하는 게 멘토링의 기본적, 이게 너무 싸게 말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멘토링은 그 내가 해봐서 아는 데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그 해봐서 아는 데의 형태가 불교라면 여기서 선호념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선부촉은 가는 거 보고서 되게 잘하고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매일 앞부분에 있는 그런 문장인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선남자 선여인으로 가보자고요. 선남자 선여인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라는 건데 이 금강경 강의 앞부분에 152쪽 보면 제 거에 이 책 말고 부처님은 분명 지금 우리 보살 대중혁명 운동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시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걸 똑같이 운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떤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떤 이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 인도는 힌두교 아래에서 계급제가 있었고 카스트가 당연히 있었고 심지어 수보리도 브라만이었었으니까 운동을 그랬더니만 이제 그 세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존은 또 뭐 그러시죠 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부처님 입장은 당연하지. 나는 너희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격려한다 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이 무엇인가요? 선남자 선여인을 갖다가 되게 그 도울이 되게 특이하게 얘기하는데요. 선남 선녀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선이라는 게 약간 그 잘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좋은 집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 그러니까 양가집 청년과 교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도월이 주장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의 선남자 선녀인은 그 출가를 결심하게 된 젊은 운동가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이 들어서 수행 속에서 뭔가 더 좋은 것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건 역량이 더 많고 아직 미래가 창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것들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선남자 선녀인을 되게 그러니까 실제 어떤 나이기도 하지만 실제 나이보다는 뭐가 앞으로 바꿀 다음 세대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도울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대승보살 또는 다 죽어가는 늙은이들의 운동이 아니라 생기팔팔한 젊은이들의 운동이 아니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대승운동은 젊은 운동이고 찌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수행해갖고 머무르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안에서 뭐 잘 태어나고 뭐 너그럽고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거를 심지어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운동이어야 되지 않느냐. 뭐 어차피 모든 늙은이들 역시도 사실상 선남자 선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대승운동 자체는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정진하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진보하려고 하는 형태의 젊은이들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명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선남자 선여인을 하여튼 뭐 젊게 살려고 하는 혹은 진보하려고 하는 수행자들이라는 형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해석도 되게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왔어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정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기서의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거는 이게 대충 얘기하지만 이걸 수행자라고 줄이기에는 너무 그 진보적인 형태의 무언가들이 없는 거지. 왜냐면 지금 저 당시에서의 수행자들은 그 계급 제도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단계에 있었던 뭐 우바리 존자도 존자가 되고 약간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계몽시킬 수 있을까요?라는 약간 오히려 약간 질문으로 그러니까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쵸. 저 오히려 저도 그 맥락으로 그것도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이래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 예를 들면 빈자들이 혹은 다음 세대를 바라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건 가능한데 불만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죠, 맞아. 그죠. 우리가- 그 방식을 묻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 우리가 맞아. 저번에 이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위키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인이 그쵸. 어떻게 되면 그 위키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위키드 일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엘파바는 권이 되었는가를 분석을 하고 진짜라니까? 네. 진짜요? 안 봤어요? 아, 근데 봤어요? 영화요? 어. 영화는 안 봤어요. 뮤지컬 봤어요? 뮤지컬은 봤죠. 뮤지컬 보면 알잖아요. 엘파바는 어떻게 권이 되었는가? 왜 콘이라고 잘 봐봐요. 세요? 봐봐 그 염소 교수님 맞아. 그 숨어있는 진짜 비밀 나오잖아, 뭐. 방 가니까 지하 NL 조직들이 있었잖아. 갑자기 화르륵 도망가잖아. 그 운동권 조직이. 네. 약간 나라는 다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하 운동권 조직도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탄압받고 그러는 맞아, 곳에 맞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탄압되고 있었던 나의 불편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오즈의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과 마법사든 마법사가 아니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덤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이제 운동권 하고 얘기해. 선언을 한 거예요. 아니 나를 찾고 싶으면 서쪽 하늘 보내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심지어 덤벼라 한 거지. 맞아. 지금 이게 어떤 선언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파바는 권이 되었어. 근데 문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엘파바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권이 아니에요. 근데 엘파바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지? 글린다. 글린다는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차별받고 있는 게 불쌍한 것도 알거든요. 근데 권이 안 됐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또 반대로 피에로, 그러니까 그 맞아요. 남자친구였던 애는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근데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동해서 사자를 풀어주죠. 이제 권이 됐잖아. 이게 권이라기보다 어떤 권의 길에 서서히 약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건 저는 그걸 보면서 분석했던 게 엘파바는 본인이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당사자성이 존재했었다가 그 과정에서 사건들을 겪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옳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불편한 것으로부터의 도망침과 옳은 곳으로서의 방향성을 같이 가지게 돼서 권이 됐다고 믿거든요. 근데 글린다는 불편한 것을 못 느껴요. 그렇지만 옳은 것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지만 내가 지금 내 당장은 굳이 안 움직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지 움직여요. 않다고 표현하죠. 그쵸. 실제로 그래서 글린다가 딱 한 번 움직였었을 때, 즉 엘파바를 무도회에서 구해줬었을 때는 엘파바가 글린다에게 마법 수업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빚을 지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그 간극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도와준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글린다를 개인적으로 기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녀는 가짜야. 그리고 피에로는
거기서 어떻게 느꼈었냐면 피에로는 몰라요. 그 어떻게 했어? 저 사람 부끄러움이 없나 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린다가 아니야. 글린다는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피에로는 모르는 사람에 가까워요. 본인은 계속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깨달음이 조금씩 더 이걸 나랑 가까운 무언가로 점점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 뭐가 옳은지 모르는데 일단 여기 이 자체가 불편하다는 걸 느껴서 움직여요. 근데 아직 방향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방향성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는 지위를 버려야 되는 순간이면 또 고민할 수도 있겠죠. 엘파바 1부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건 어떻게 위키드 1부에서 질문해야 될 건 어떻게 엘파바는 권이 되었는가. 두 번째, 엘파바가 아닌 보크나 뭐 네사로즈나 글린다나 피에로를 우리는 어떻게 권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선남자 선여인인 거야. 제가 보기엔 그렇죠. 그치.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하게 할 때 어떻게 그게 옳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가. 혹은 이거 싫어라고 할 때 어떻게 그 싫다라고 하는 귀찮은 마음들을 항복시키는가가 응운아주 운항복기심이라는 거죠. 이 기깔나게 또 이렇게 위키드가 연결됐는데 위키드 진짜 감탄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었고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저 욕자가 누자로 번역이 돼서 여기서는 누다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뜯어보는 거예요.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란 아누타라의 음역이 안욕따라인데요. 화면에다 이제 써놓고 있는데 안욕따라에서의 아누타라는 안은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not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은 나중에 영어에서 이제 언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쓰인 거고, 그리고 우타라 뭐뭐보다 높은, 그러니까 비교급인 건데요. 비교보다 높은을 부정해버려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이것보다 높을 수 없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는 무상으로 표현합니다. 무상. 더 이상 위가 없는. 그리고 삼맥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삼을 same이에요. same. 이게 삼이 같이, 그리고 함께, 결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요 뒤에 오는 삼맥크가 그 삼아이악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잘게 쪼개다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완전한으로 해석해요. 같이 가고 같이 가서 완전해지는 것들, 함께 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는 정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등. 바르게 함께 가는 것들, 같은 등 위에 있는 것들. 지금 여기서 보면 더 이상 높을 게 없고요. 가장 높이 있고 같이 가게 되는 어떤 최대한 같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점인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보디는 또 당연히 세임에다가 보디는 그 가고였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깨달으면서 이제 이 가치라는 게 그 완전한이라는 뜻에서 정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으로 표현해요. 더 이상 위가 없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대치에 있는 바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말 그대로 안누다라 삼막삼보리를 풀어봤자 이게 뭔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개쩔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인 거죠. 근데 그걸 얻어내려고 할 때, 그걸 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하죠는 나 이렇게 살아야지에 머무르게 하는 거고, 어떤 항복을 만들어내냐? 이렇게 살기 싫은데를 어떻게 항복시키냐인 거죠. 응운아주 운항복기심은. 이 항복이라는 말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항복이라는 것도 결국에 불교 용어부터 나오는 건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품에서 이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보살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과정이 사실상 거의 끝이 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언, 선현기 청분의 두 번째입니다. 불언, 선제 수보리. 선제라는 게 이제 훌륭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저 선제라는 표현이 뭐 불교 약간 문학 표현에서도 막 스님들이 막 엄청 되게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보고 막 선제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선제가 이제 불교 용어인데, 저희 옛날에 제 학생 중에 선제라는 이름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이거 불교 용어인데 이거 누구죠? 나 할머니가 지으셨대. 형 이름이 뭐야? 대웅.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백탄에 넘어갔는데 선제랑 그런 표현 자체는 불교 용어죠. 선제 수보리, 훌륭하다, 감탄사인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여 소설, 그대의 말은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인 거죠. 열애는 선호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가 열애가 약간 이게 그 3인칭의 영역으로 본인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형태의 지점에 도달하가 있는 누군가는 타인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여금제청서 그대는 이제
잘 들어라. 당위여설. 너를 위해서 말하겠다. 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그 선남자 선여인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일 때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이렇게 머무르게 하고 이렇게 항복시키게 한다. 이 응은 응당 이렇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연 세존 원락 용문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즐거이 이 욕망을 어떤 그 듣고 싶어 한다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머물러서 이렇게 듣고 싶다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걸 딱 듣고 나서 이제 말해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또 사석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여기서 저는 방금 저게 끝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지금 보면은 방금 여기서 응여시주인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라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스보리가 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겠다. 혹은 알아들었지만 일부러 이렇게 끝낸 걸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냐면은 마땅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항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유연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미 끝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뒤에를 더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 부처님은 여기서 뭔가를 담아낸 게 아닌가라는 가설은 왜 나오냐면은 방금 부처님은 선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제는 뭐냐면은 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고 좋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훌륭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훌륭한데 방금 전에 저 질문에서 뭐가 훌륭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질문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할까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부처님이 이미 저기서 답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해요. 왜냐면 이 문장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처님의 말은 이런 걸 수 있어요. 너 방금 나한테 물어봤잖아. 너 방금 나한테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고 싶냐고 얘기했잖아. 너는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순간에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었잖아. 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거 진짜 영화미소인데? 응? 그 영화미소가 그 부처가 웃는 것만을 보고도 깨달음을 얻는 그런 거 얘기하면서 이미 이걸 질문하는 이 시점에 이 사람이 답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저는 그 삼종에서 얘기하는 꼭 우리가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경지, 말하자면 견성성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미 그 성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성불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막 이것저것 가르쳐가지고 너를 알게 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너 안에 답이 있다. 약간 이런 양명학 같은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약간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까지 봤던 경전 전체적으로 답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냥 누군가 질문하면 계속 그냥 대답도 안 해주고 두루뭉실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 답을 네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돌려서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답이 있고 내가 물론 알고 있긴 한데 그 답은 네가 찾아야 되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약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깨닫는 과정까지가 너의 답인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요. 이제 신경학적 관점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실제로 교육학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처벌과 보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간은 더 좋은 보상을 받다 보면 자꾸 그걸 하고 싶어 하고 벌을 받으면은 그게 안 좋구나라고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경학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사회학에서는요. 인간은 실제로 벌을 받아도 그걸 해요. 상을 받아도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을 받아도 그걸 해버려요. 그 왜 그런가라는 질문 하잖아요. 인지적 코스트라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어떤 A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물음표를 띄우는 판단이 있죠. 뭐 해야 되지? 거기서 행동을 이 행동을 골랐다고 쳐봐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의 코스트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코스트가 또 들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의 코스트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다음에 이 상황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판단이 없어집니다.
다음에 이 일이 또 일어나면 그때는 판단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난 이걸 한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코스트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당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항상 그 매운 오뎅과 옥수수에 낚였는데요. 왜 낚였냐? 이전 주에 한번 먹어서 그래요. 이게 버리되는 걸 알아요. 가끔 좋다는 걸 알아요. 사는 쪽으로 코스트가 이미 가버린. 이미 판단. 뭐냐면은 그쵸 나는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사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 전날에도 사 먹었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옥수수 앞으로 가서 옥수수 하나 주세요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는 한 번 했었던 일이 벌을 준다면 가중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다음에 하고 싶은 그리고 상을 받으면 가중치가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한 번 했던 것만으로도 우리의 경로가 만들어져요. 무언가의 행동이라는 거는. 그래서 다시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그 일을 안 하게 하는 것보다 높아요. 봐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요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요. 상황과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1코스트가 들고요. 상황과 판단을 넘어서 행동으로 만드는 건 2코스트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을 발하고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하려고 하니까 내 삶에서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부당한 걸 알지만 내가 나가지 않는 거 내가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그런 순간들이 한번 참으니까 계속 그렇게 참게 돼요. 모른 척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질문했잖아요. 옳지 않다고 느껴서. 그럼 뭐냐면은 부처님이 방금 무슨 얘기했냐면 야 너가 지금 너의 인식 체계 안에다가 판단을 끼워 넣어서 다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질문을 하게 만듦으로써 코스트를 다시 돌려놨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을 다시 끊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싹 다 리셋인 건가? 그쵸. 그때 우리는 새로운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쉽게 트일 수 있는 즉 이게 말 그대로 이전 행동이고 이게 새로운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행동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서 얻어냈죠? 그냥 이 판단 과정에 질문과 판단을 함으로써 다시 롤백을 시킨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났었던 어떤 코스트를 중간에 멈춰가지고 이거 맞나?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행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서 인지적인 코스트를 이전 행동에 들어가던 그 하나짜리 인지적 코스트를 강제로 2개로 만든 거예요. 그럼 난 이때부터는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과 이전 행동을 하는 게 같은 수준의 코스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나한테는 가능성이 생겨요. 다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그럼 지금 보면은 수보리가 질문을 하는 순간에 수보리의 마음은 이거 어떻게 하죠? 저 이거 어떻게 하죠? 저 이거 진짜 귀찮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에 이걸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혹은 불처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너가 방금 질문하면서 너 마음이 거기에 멈춰서 코스트를 다시금 2개로 늘렸잖아. 그럼 지금 너는 안 할 수 있었던 어떤 순간들을 강제로 셋업을 다시 맞춤으로써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가능성을 얻어냈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질문하고 멈추는 형태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돼가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 제 해석인 거예요. 저는 이것도 지금 듣고 나니까 그 무지의지 같네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고 있고 어떤 게 문제인지를 아는 순간 이미 새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지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도 뭐 금지어로 그냥 원래 어릴 때부터 당연히 어쩌다 보니 6가지 단어를 쓰지 말게 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건데 저는 이 과정이 인지적 코스트를 다시 늘림으로써 기존에 내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나쁜 성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없앨 수 있지 않는가. 이걸 지금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우리의 경향성이라는 거는 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나쁜 걸 알면서도 자꾸 하잖아요. 뭐 불법적인 형태의 일들이나 약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요. 멈춰서 질문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우리가 가려면 일단 경로를 멈추고서는 그쪽으로 틀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돼. 근데 일단 멈춰야 돼. 근데 이게 마냥 이상한 해석은 아닌 게, 불교는 나중에 선불교나 이런 선정이나 이런 것들로 가다가 그 존 카바틴 교수에 의해서 심리적인 형태의 영역의 명칭을 하나 받게 된 언어가 존재하는데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을 얻게 돼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인지심리학이나 아니면 막 쭉쭉쭉쭉 오다가
이제 좀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걸로 가게서 CBT나 막 이런 것들로 오게 되면 불교에서 어떻게 이야기라는 것들 여기서 갖고 오냐면 중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나쁜 습관이나 나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그거 왜 했었지?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 우리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오면 일단 멈추고 그 멈추는 순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고민하고서 그 행동을 해보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또 실수를 해서 저 방법을 또 선택했어도 내가 이거를 실수라고 인식하지 않고 멈추고서 고민하지 않고 그걸 고르는 거랑은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혹은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가 이게 아닐까 했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옛날에 그 원불교 학교 중고등학교였는데 그래서 마음 어떻게 공부랑 얘기해보구나. 그 멈춰 생각하기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이어리 같이 이걸 쓰게 하시면서 약간 성찰과 그런 멈춰 생각하기를 진짜 강조했던 기억이 그쵸. 여기 다 통하네요. 그래서 멈추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멈추느냐 또는 어떤 방법으로 멈추느냐가 우리가 어떤 주제로 생각하게 하느냐랑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논어에서도 그 저기 있어요. 5일 삼성오신 이렇게 해갖고 나는 매일 3가지로 나를 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시만 이거 무슨 내용이었더라?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5일 삼성오신 나 그거 맞아. 위인모 이불충호 그리고 여붕우교 이불신호 전불스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내가 불충했는가 또는 벗과 더불어서 사귈 때 불성실했는가 그리고 스승에게부터 전수받은 학문을 내가 복습했는가 내가 다시 익히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돌아본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유교는 어떤 인간상에 본인들이 머무르길 바라는가를 질문하게 하는구나 인 거죠. 이런 것들처럼 계속 멈추고 돌아보게끔 하는 연습이 사실상 어떤 인지행동적인 영역에서 인간을 계속 더 나아가게끔 하는 거라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계속 주어진 경로 속에서 자각을 하고 멈추고 가려고 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이라도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또 멈추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게 계속 쌓여야지만 그쪽 경로가 트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거를 선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방금 답을 얘기해 줬는데 이제 그 수보리가 뭐 이미 깨달았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깨달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건지 몰라도 원랑 용문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전 이 해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뭔가 이 뒤에도 사실 나오는데 그 그칠지자랑 고요하다 할 때 그 정자도 써가지고 마음에 어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추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멈추는 그 정지의 개념과 관계가 있지 않나. 어디요? 이 뒤에 이제 그쵸. 어디? 이품 아하. 74쪽, 75쪽에 이제 계속 네. 그치다 할 때 그 지, 정, 주. 그쵸. 요이 76쪽에 나오는 그쵸. 지, 정, 주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무름, 그침. 안정됨. 그쵸.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게 사실 이 멈춰 생각하기예요. 그쵸. 근데 특이하게도 지정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멈추는 걸 얘기하지 않고요. 안정된 걸 얘기하지 않고 점점 나아가는 걸 얘기하고요. 안주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뭔가 더 바꾸고 뭔가 계속 변형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희한하게 오 말하나 말하다를 보면 멈춰서서 어떤 그 무쟁산매 속에서 만족을 한대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건 도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길 아닌가 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을 제시한 뒤에 그 이상으로 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아라한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도 아라한도 나중에 나한과 막 이런 거 보면은 7번 다시 죽어야 된대. 한 번을 더 죽어야 된대. 이제 거의 안 돌아올 수 있대. 막 이런 것들처럼 진짜 그 한 몇십 번은 죽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하다못해 개인이 개인의 마음을 그치게 하는 것조차도 그런데 세상에 뭔가를 그치게 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멀고 지난한 일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더 대승을 엄청나게 크고 바르고 종지가 되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자, 지정 처음하자면 여기 그 76쪽에 그 지정주 여기 설명하면서 네, 여기에 이 단계들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정의 초보적 현상 이런 맞아요. 것들처럼. 그 정의 초보적 현상이라는 저도 그거 보면서 일단 그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주는 결국에 안주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기 사람의 현실에 안주하기 어렵다. 뭔가 번뇌를 통해서 계속 욕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멈추고 어디로 또 나아가고 변화하는 나를 또 전제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 약간 사실 우리가 그 세상에 약간 말장난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사물이 모두 다 변한다라는 사실만 안 변해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가를 얘기를 하면은 그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삼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변해서 정해진 모습이 없고 그래서 나도 원래 없어서 이걸 깨달으면은 즉 모든 것이 다 지랄맞게 움직이고 변하고 머무를 수 없게끔 멋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제서야 머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되게 약간 좀 반어적이고 이중적인 형태의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주제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지정주라는 한자만 그냥 놓고 보면 음흠. 지는 어쨌든 그친다는 의미도 좀 행동 같은 거를 멈추는 그런 느낌이라면 정은 저는 약간 상태에 가깝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 가깝고 이 주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얘는 다시 이제 말하자면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 단계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초보적 단계 현상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단계의 약간 발전과 순서나 지향점 같은 걸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치다라는 건 어떤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약간 스탑하는 느낌이라면 정이라고 하는 거 좀 고요한 상태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상태나 그쵸. 그리고 그거는 음. 현상을 수반하지 않아서 서핑을 하는 사람도 지랄맞은 파도 위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요함을 얻어내고 나면 내가 어디에 머무르는가를 내가 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진짜 예를 들면 프리랜서의 삶을 저번에 제가 후배들이랑 같이 술 먹다가 느꼈는데 프리랜서는 불확실한 거를 즐겨야 돼요. 불확실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불확실한 게 불안하면 프리랜서를 못 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걸 즐기게 되는데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약간 저는 그래서 발전하는 단계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단계별 발전 정도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진짜 딱 멈추고 그게 조금 유지되면 이제 정이 되고 정이 조금 더 오래되면 이제 쌓여서 이제 주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근데 여기서 지는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멈춰서 뭘 할지 결정한다 였었던 거였었으니까 아까 그 위쪽에서의 이야기들로부터 출발을 한다면은 멈추다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짓 하고 있었던 걸 멈춘다 였었던 거잖아요. 혹은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하는 것들을 멈춘다 이런 것들처럼 그 의존성을 끊어내는 경로 의존성을 끊어내는 거였으니까 무엇으로부터 멈추는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안정을 얻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하는 게 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머무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응무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되게 감탄스러운 이중 언어를 쓰는 맞아. 경전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비유를 지라는 거를 앞정에 비유하고 정을 팽이에 비유해가지고 그 잠깐 멈춰서 고정된 상태랑 팽이는 도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 예시로 든 게 되게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균형을 이룬다 쪽에 가깝게 느껴지죠. 정이. 네, 이 그 팽이 비유가 76쪽에 네. 있는 이 네. 비유 되게 그러니까 마치 정은 어떻게 보면 잘 나타내. 맞아 팽이도 돌고 있는데 그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이긴 하지만 또 완전히 없는 정이 아니라 어쨌든 돌고 있지만 치우치지 않는 상태의 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주 자체가 다 무나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균형을 약간 찾고 그쵸.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오히려 갈 방향을 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머무름을 얘기하지만 역동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러면 부처의 대답이 약간 이 앞에서 물어봤던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불교 자체가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약간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일단 맥락상으로는 여기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처럼, 네네네. 뭐 머무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내가 지금 그런 정도에까지 고차원적인 차원에서의 이 단어를 말하는 건 아니고 뭐가 됐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는 게 너무 귀찮은데요. 혹은 가진 게 있으면 나눌 때 너무 그게 싫은데요. 이기적인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방금 그 정도의 일단 지점에서 멈춰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이라는 것도 방금 팽이에서 얘기했었던 것도 팽이라는 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정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 없는 계속 변하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 순간에
받아들이는 거. 갑자기 궁금했어요. 뭐지? 그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그쵸. 삶에서 그쵸.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밥 먹고 일하고 뭐 집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걸 반복하는 하면서 계속 자기 개발 같은 걸 해나간다면 그거는 과연 뭐 모르는 걸까요? 나아가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할 때 잘 되고 있는 과정은 어렵고 불편하고 낯선 환경을 계속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익숙하고 편하고 쉬운 걸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패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패턴을 맞춰가는 그 순간이 매일매일 힘들어요. 매일매일 힘들고 뭐 그냥 그 정해진 대로 살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순간순간이 나한테 되게 고통과 혹은 어떤 싸워야 되는 일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 페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제때 일어나고 이렇게 가고 뭐 하고 뭐 하나도 안 힘들다면 사실 그거는 그걸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고통받으면서 목표해야 될 지향선이 나의 편안함이잖아요. 그 루틴의 정착이나 그 편안한 루틴을 만드는 거면 그 편안한 루틴이 왔을 때 걔를 계속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 이미 내가 원하는 편안한 지점에 왔으니까 다른 새로운 고통을 찾아서 고통스러운 루틴을 만들어야겠다가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그때부터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들은 이제 그 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루틴화를 많이 시켰던 거라면 이거 약간 좀 불교보다는 이제 우리 퍼포먼스 코칭 쪽으로 흘러가는 건데 방금 그런 패턴들이 안정적으로 됐으면은 그 ADHD의 코칭 과정에서 얘기했었죠.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나면 이 자식들이 꼭 하는 게 지루하고 이 일이랑 내가 안 맞다고 얘기하고 퇴사 갈긴다고. 방금 그 주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퇴근도 출근도 다 잘 되고 이제 내가 이 일도 만족해서 익숙해지고 막 그랬더니만 갑자기 저 일할 때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제 못하겠어요. 저 딴 일 하고 싶어요. 이 일이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되게 많죠. 그게 이제 주가 안 되는 케이스라면 근데 실제로 ADHD인들과 어떤 코칭을 하거나 커리어 코칭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이제 일이 좀 익숙해져갖고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졌어요. 저 이제 남는 시간 여기다 써보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멈춰서 나아가려면 그 멈추는 순간을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과연 멈추는 적정한 순간이라는 게 있는 걸까? 진짜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날 다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련을 마주하고 알을 깨야 결국에 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마치 번데기 상태에서 나비가 되듯이 결국에 그걸 깨는 과정이 엄청 시련과 고통인데 그걸 이제 넘어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오히려 약간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말이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에서 읽을 때는 이 77쪽의 현실의 안주가 전심으로 수행하기가 힘들다. 약간 마음이 편안히 머무르지 못한다라고 여기 설명하는데 저는 그 생각 오히려 궁금했던 게 이 머무름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머무름이 저 너무 이분법적인 단어인데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주를 하라는 거야 안주하지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해석에 적정하게 쓰라는 말인가? 라는 그러니까 저는 느낌도 들어요. 이거를 안 되지만 이거를 그래서 불교를 읽을 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스피노자를 읽을 때 이현 쌤이 얘기를 하셨던 게 스피노자 이제 듀얼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카드 뽑는 그거 아니라 이중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지. 이게 스피노자 자체가 박해받아서 이제 이민을 왔었던 유대인이다 보니까 타인들에게서 어떤 박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아는 형태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습관들이 남아서 똑같은 언어를 얘기하지만 이 언어를 이런 식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피노자의 이야기에서 자유인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유인은 자신의 감각작용과 의식작용과 감정에 대한 정서들이 사실상 의지작용으로서 존재해서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났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자유인이고요. 스피노자에 있어서 노예는요, 자신의 정서작용부터 의지작용까지가 자유로운 자유의지로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래서 이중언어인가? 자유인은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곳이고, 노예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을 노예로 쳐버려요. 스피노자는. 이런 식의 이중언어를 쓰는데, 근데 이 이중언어적 특성이 저는 불교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머무름이랑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게 어디에 머물러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에 머물러야 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까 같은 느낌이네요.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재. 그런 형태의 약간 이중언어적인 특성들을 묘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생각할 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고 이게 어떤 부정되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단어가 이쪽 차원에선 여기서 쓰이고 이쪽 차원에선 여기서 쓰이고 다차원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으로 그냥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방식으로만 해석되지 않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게 제가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대승이 더 사회운동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했으면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뒤로 가서 이 영역을 해석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회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똑같이 또 저거를 어떻게 사회로 해석시켜야 되는가인 거예요. 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문제를 느끼게 하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느끼게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멈추게 하는 각성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지? 를 향하고 그리고 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교육이나 운동적인 형태의 성격에서 저건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층적인 형태의 해석이 계속 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서 되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이게 맞아가 아니라 이거를 이런 이쪽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쪽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평행하게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다인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상품까지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아, 이게 상품이 진짜 재밌는데 사실 저는 오늘 상품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건 사실 저희에게 질문이 아니라 답이지 않나요? 상품까지 그냥 해야 하자는 되는데 해야 네, 되는데 하자는 거 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읽어가지고 제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봐봐 선인출과 집에 가서 피드백.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 ADHD가 발동했어요. 저 지금 집중 하나도 안 돼요. 나 스피노자 그 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약간 첨언을 하고 싶은 게 그 스피노자 그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 기계적인 인간관이 필연적인 세계관이라서 그치, 필연적임을 아는 게 오히려 자유로운 거죠. 그쵸. 어. 근데 그게 불교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연기설을 주장하고 있는. 듀얼 그래서 상품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아, 이게 진짜 돌았는데요. 상품으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진짜 준비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러고 하려면 이제 저기다가 30분만 연장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왜냐면 저번에 우리 5분 늦었다가 밖에 못 나갔던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 30분 연장 요청을 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 그러니까 하는 거죠? 혹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잠깐만 근데 믿어주시면 사실 저는 상품 하나도 안 입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아니, 자, 기다려봐 제가 이품은 많이 읽고 뒤에도 어떻게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여긴 좀 뭐라 해야 되지?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와. 저는 대신에 그 제한 겁니다. 상품은 진행할 건데요. 상품을 진행하지만 다음 시간에 상품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그 이제 우리 약간 선인출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이걸 통해서 보고 본 걸 가지고 또 오고 왜냐면 이게 상품이 좀 길게 다뤄야 되는 영역인데 다음 시간에 상품을 하면 사품 오품이 좀 애매해져요. 이 반만 가자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자 봅시다. 깔끔한 네, 약간 집중력. 약간 PT 쌤이 그치 내 극한을 넘는 것까지 딱 한 번만 더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 한 세트만 더 하시 약간 이런 느낌. 하나만 더 느낌이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이